얘, 오늘 여기서 제일 못 사는 애가 너잖아. 근데 눈치가 없어서 어쩌니. 밥값은 네가 내. 아들 순경이라 쥐꼴이라며? 그럼 밥만 내든가. 30년 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40만 원짜리 계산서가 제 앞으로 쓱 밀려왔습니다. 제가 멈칫하는 사이 물컵이 툭 넘어가더니 찬물이 제 무릎을 타고 쏟아졌는데 미안하다는 말 대신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저는 그냥 조용히 지갑을 열었어요. 그런데 40분 뒤 그렇게 잘난 척하던 그 애가 제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제 발밑에 기어와 살려달라고 빌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동창회. 솔직히 손가락으로 쓱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 교실은 웃음이 아니라 멍자국만 남은 곳이니까요. 늘 맨 뒷자리에서 고개를 쳐박고 누가 말이라도 걸까봐 오히려 가슴이 벌렁거리던 아이, 그게 저였죠. 그런데 저는 결국 가겠다고 답을 보냈습니다. 꼭 그 자리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거든요. 당신이 웬일이요? 그런 데를 더 가고? 밥숟가락을 놓다 말고 저를 빤히 보는데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아직은 남편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어요. 목이 드러난 검정 니트, 무채색 바지, 굽 낮은 구두, 손목엔 장식 하나 없는 얇은 시계, 립스틱을 들었다가 도로 내려놨죠. 오늘은 초라해 보이는 게 저한테 훨씬 유리했으니까요. 장소는 도심 한복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호텔 3층 연회장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동창 하나는 저를 슬쩍 보고는 아는 척도 없이 지나쳐갔어요. 그 사람 눈에 저는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아주머니였겠죠. 뭐 괜찮았습니다. 오늘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저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편에서 누가 팔을 크게 휘저었습니다. 야, 정수가, 여기. 시장통에서 30년 순댓국을 끓인 손, 짧게 자른 머리, 목소리는 여전히 온 층이 다 울리게 컸어요. 제 두 손을 덥석 잡더니 대뜸 귀에 대고 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너 저기 저 요란한 애 기억나? 30년 지났는데 성질머리 하나는 진짜 그대로더라. 오늘 저 근처엔 아예 얼씬도 하지 마. 저는 대답 대신 옅게 웃었어요. 얼씬도 하지 말라니. 오늘 밤 제가 여기 온 이유의 절반이 바로 저 여자한테 있었거든요. 그때 안쪽에서 짙은 향수 냄새가 확 끼쳐오더니 사람들 고개가 한꺼번에 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손가락마다 굵은 반지를 번쩍이며 걸어 들어오는 여자. 30년 전 제 도시락을 엎고 제일 앞장서서 저를 짓밟던 그 애였어요. 얘들아, 우리 아들 병원 이번에 3층까지 넓혔다. 입원실만 40개야, 40개. 우리 아들 소리가 나오자마자 테이블 분위기가 그쪽으로 확 쏠렸습니다. 부럽다, 좋겠다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죠. 그리고 곧바로 본론이 나왔어요. 너희 무릎이고 허리고 안 아픈 사람 없지? 우리 병원 와서 딱 2주만 누워있어. 실비에 상해보험 겹쳐 있으면 1,000만 원 그냥 나와. 안 하는 사람이 바보야. 순간 눈빛들이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대출이자, 자식 결혼자금, 저마다 사정을 품은 눈들이 그의 입술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얘, 나도 좀 넣어줘. 나 진짜 무릎 아파. 병원 가면 주사 맞으라고만 하고. 마치 다시 못 올 기회라도 되는 것처럼 손을 들더군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몇이나 오늘 밤 자기 이름이 어디에 적히는지 알고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 들뜬 무리 가장자리에 유독 한 사람만 섞이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학창시절에도 말수가 없던 아이. 낡은 손지갑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병원 이름이 나올 때마다 흠칫흠칫 어깨를 떨더군요. 마치 그 이름이 자기를 겨눈 칼끝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그 손지갑을 잠깐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훑는 눈빛이 30년 전 그날처럼 서늘하게 휘어졌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정숙이 아니니? 야, 너 아직도 그러고 사는구나.
웅성거림이 뚝 끊겼습니다. 누군가는 킥킥 웃었고 누군가는 안 됐다는 듯 저를 흘낏 봤어요. 손은 살짝 떨렸지만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죠. 그러고 사는 게 어때서? 나는 지금이 참 좋은데? 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부터 숙였을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영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얘 좀 봐. 옛날엔 누가 쳐다만 봐도 찔찔 울던 애가 이제 말대꾸도 다 하네. 하긴 사는 게 팍팍하면 사람이 독해진다더라. 참, 네 아들은 아직도 그 순경인지 뭔지 하고 있니? 그 박봉의 고생만 하는 거. 우리 태훈이는 32의 병원 원장인데 세상 참 다르지. 칼끝 같은 말이 가슴을 푹 찔렀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실컷 떠들라지요. 자기 입으로 파내려가는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그 애는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입구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말끔한 남색 정장을 빼입은 젊은 남자가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죠.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미소, 한마디 한마디가 물 흐르듯 매끄러운 청년이었어요. 동창들은 벌써 반쯤 넘어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시면 검사 몇 개 하고 입원실 배정해드립니다. 매일 계실 필요도 없어요. 서류는 저희가 알아서 다 맞춰드리니까 걱정 마시고요. 사람들 입에서 탄성이 터졌지만 저는 그 매끄러운 말들 속에서 딱 한 군데 걸리는 대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있을 필요 없다. 그 한마디는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제가 오래 지켜본 세계에서는 바로 그 한마디가 사람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거든요. 그때 뒤쪽에서 셈이 빠르던 동창 하나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그거 안 아픈데 누워있는 거면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소리부터 높이더군요. 얘는 좋은 거 알려주니까 별 트집을 다 잡네. 싫으면 넌 빠져. 그냥 자리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줄을 섰어. 그 친구는 머쓱해져 입을 다물고 나머지는 눈치를 보며 서둘러 신청서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질문 하나가 그렇게 순식간에 묻혀버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렇게 입부터 틀어막는 곳일수록 감추는 게 많은 법이라고요. 종이 아래쪽 깨알 같은 글씨를 제대로 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손지갑을 쥔 그 애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러다 이내 지갑만 더 꽉 끌어안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말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억지로 삼키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저 여린 사람 입을 저렇게 틀어막고 있는 걸까? 그 의문이 제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사람들 틈에서 물러나 통유리 창가에 섰습니다. 발밑으로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어요. 문득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서류 더미를 뒤지다 이상한 병원 하나를 발견했던 그날 말이죠. 겉보기엔 멀쩡한 병원인데 사람이 드나든 흔적하고 서류에 적힌 날짜가 어딘가 아기가 안 맞았어요. 파고 또 파내려가다 그 병원 이름 옆에 적힌 원장 이름 석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가끔 이렇게 얄궂도록 잔인한 인연을 던져주더군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저는 조용히 손목시계로 시선을 옮겼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죠. 곁에 온 단짝이 저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야, 너 오늘 좀 이상하다? 저런 소리를 다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해? 나 같으면 진짜 벌써 상을 엎었어. 저는 옅게 웃으며 그 손을 잡았어요. 예, 세상엔 말이야, 참고 기다려야 제대로 갚아지는 일도 있는 거란다. 무슨 소리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한번 조용히 시계를 내려다봤죠. 그때 창가에 선 저에게 누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원장이라는 그 청년이었어요. 혹시 어머니 친구분이시죠? 아까 보니까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특유의 매끄러운 미소로 명함을 내밀더군요. 저는 그 명함을 받지 않고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관심이야 있죠.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매일 안 계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안 계신 날짜는 확인서에 뭐라고 적히나요? 병원 출입 기록하고는 맞고요. 순간 그 청년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여유롭던 눈동자가 찰나 딱딱하게 굳었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웃더군요. 어머님 친구분이 아주 꼼꼼하시네요. 그런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은 저렇게 태연해도 속에는 감춰야 할 게 아주 많은 얼굴이었어요. 그가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기 직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저 멀리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에게 슬쩍 눈짓을 보내는 것을요. 그러자 그 남자가 손지갑을 쥔 동창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서더군요. 저 둘은 분명 한패였어요. 사람들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있으니 저도 모르게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르륵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17,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형편이 어려워서 늘 소매가 반질반질한 교복에 뒤축 다른 실내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게 그의 무리한테는 더없이 좋은 놀림거리였어요. 어느 날은 제 실내화가 쓰레기통에서 나왔고, 어느 날은 어머니가 새벽부터 싸주신 도시락이 교실 바닥에 엎어져 있었죠. 그 애는 반 애들을 몰고 다니며 제가 지나갈 때마다 코를 막고 소리쳤습니다. 야, 너 오늘도 냄새나. 옷 좀 빨아 입고 다녀. 네 옆에 앉은 애들이 무슨 죄야. 교실이 웃음바다가 될 때까지 저는 고개를 쳐박고 책상만 내려다봤어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면 더 놀림거리가 된다는 걸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소풍 가는 날엔 이런 일도 있었죠. 반 애들이 다 같이 사진을 찍는데 저만 쏙 빼놓더군요. 넌 혹시 그게 뭐니? 사진 버리니까 저기 뒤에 좀 빠져 있을래? 그날 저는 나무 뒤에 혼자 숨어서 애들이 웃으며 사진 찍는 걸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외로움은 30해가 지난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아물지 않는 그런 상처 말입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손에 꼭 쥐어주신 그 얼마 안 되는 용돈까지 아무렇지 않게 가로채가면서 그 애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단 한 사람, 손을 내밀어준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 제 옆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저 단짝이었죠. 엎어진 도시락을 같이 주워주고 제 옆자리에 당당히 앉아준 아이. 그 애가 없었으면 저는 그 시절을 어떻게 버텼을지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절 이를 악물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걸 제 손으로 되돌려주겠다고요. 정수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 그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1차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가 된 참이었어요. 그 애가 종업원한테 받은 계산서를 손에 든 채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더니 그걸 제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예, 넌 이름도 안 올렸으니까 밥값은 내야지. 40만 원 나왔대. 아 참, 네 아들 순경이라 쥐꼴이라며? 그럼 밥만 내든가. 좌중이 다 듣게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제가 잠깐 멈칫하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그의 손이 기우뚱하더니 앞에 있던 물컵이 툭 넘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대로 제 무릎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 어떡해. 내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네? 예, 미안해서 어쩌니. 입을 가리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눈은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일부러였어요. 30년 전 그때처럼 사람들 앞에서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어머, 옷 저게 뭐야. 칠칠 맞지 못하게. 가만히 있다가 뒤집어 썼네, 참. 주변 동창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누구 하나 그 애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저를 흘기며 수근거렸죠.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지만 저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다만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종업원에게 조용히 건네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실컷 웃어라. 이게 오늘 네가 웃는 마지막 웃음일 테니까. 물티슈라도 줄까? 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했나 보구나. 그렇게 사람은 어울리는 자리에 와야 하는 거야. 몇몇이 킥하고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만치 떨어져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원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팔짱을 낀 채 아무 표정 없이 저를 내려다보는데 마치 벌레 한 마리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을 더 단단히 다잡았죠. 그때 그 어색한 침묵을 깨고 누가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일부러 그랬잖아. 당장 사과해. 내가 다 봤어. 손이 미끄러진 게 아니라 팔을 일부러 기울였잖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똑같니, 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성큼 다가오는데 그 애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코웃음을 치며 단짝을 위아래로 훑더군요. 얘 좀 봐. 넌 왜 자꾸 남의 일에 끼어드니?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사람을 잡네. 국밥집 하느라 성질만 늘었나 봐. 기가 막힌 단짝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려는데 저는 그 팔을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됐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같이 가줄래? 그때 아까 질문했다가 입이 막혔던 동창이 슬그머니 다가와 휴지를 한 뭉치 건넸어요. 정수가 이거라도 써. 아까 쟤 좀 심했다. 내가 대신 미안하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 휴지가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것 같은 순간에도 이렇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다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 단짝은 젖은 수건으로 제 바지를 눌러주며 연신 씩씩거렸어요. 너는 그걸 어떻게 참니? 나 같으면 그 물컵을 도로 뒤집어 씌웠어, 진짜. 괜찮아. 이런 얼룩쯤은 이따가 다 지워질 거야. 무슨 소리 나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거울 속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화장실 안쪽 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와 단짝이 놀라서 다가가 보니 구석칸 앞에 그 애가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낡은 손지갑을 여전히 두 팔로 꼭 끌어안은 채요. 얘,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제가 어깨를 감싸자 그 애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나 큰일 났어. 작년에 무릎 아파서 그 병원 갔다가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더라. 어차피 아픈 김에 2주 누워있으면 보험금 나온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3번이 됐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면서도 자꾸 문 쪽을 힐깃거리더군요. 손지갑을 조금 열자 안쪽에 접힌 종이 뭉치와 은행봉투 귀퉁이가 언뜻 보였습니다. 무언가 저에게 털어놓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까 그 검은 셔츠의 남자가 문틈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애는 남자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하려던 말을 뚝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손지갑을 끌어안은 채 도망치듯 빠져나가 버렸죠. 저는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직감했어요. 저 손지갑 안에 든 것이 오늘 밤 모든 걸 뒤집을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요. 쟤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아까 그 남자는 또 누구고? 쟤 지금 아주 위험한데 발 담근 것 같아. 저 병원 겉만 멀쩡하고 속은 다 썩었을 거야. 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저는 잠시 말을 낚였습니다. 아직은 제가 아는 걸 다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홀로 남은 저는 젖은 바지를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딱 한 줄 짧은 문자가 떠 있었죠. 저는 그 문자를 확인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선 저는 복도 저편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그만 걸음을 멈췄어요. 그 애가 벽에 몰린 채 검은 셔츠의 남자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몰아붙이고 있었죠. 사모님, 자꾸 이러시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조용히 계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발이 저절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시죠? 왜 남의 일행 붙잡고 겁을 주세요? 남자가 저를 획 돌아봤어요. 위아래로 훑는 눈빛이 여간 사나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팔을 잡아 제 뒤로 끌어당겼죠. 경찰 부르기 전에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요즘 이런 일 생각보다 크게 번지거든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 드는 신용을 하자 남자는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혀를 차며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는 그 눈빛이 저를 똑똑히 기억해두겠다는 듯 서늘했어요. 저는 그 애를 데리고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창구 구석으로 갔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저 사람 병원 실장이야. 우리 같은 사람 입 막으러 다니는 사람. 나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더니 이미 3번이나 받아갔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지금 발 빼면 나 혼자 다 뒤집어 쓴대. 저는 그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처음엔 진짜 무릎이 아파서 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이거 다 하는 거라고, 안 하면 손해라고 하니까. 정수가, 나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 되려던 거 아니었어. 손지갑을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는데 목소리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하도 무서워서 3달 전에 내가 어디 신고하는 데다 전화를 걸었어. 이 병원이 이상하다고 좀 봐달라고. 그런데 그 뒤로 저 사람들이 나를 더 감시하기 시작한 거야. 내 전화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3달 전 신고 전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로 그 무렵 제 앞으로 올라온 제보 하나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췄어요. 아직 그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아파트에도 저 병원 다녀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그런데 다들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있어. 그 말에 가슴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아픈 데 하나 없는 사람들을 병실에 눕혀놓고 나중엔 그 사람들의 인생까지 담보로 잡고 있었다니요. 저는 오늘 밤 반드시 이 일을 끝내야겠다고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어요. 그 손지갑 안에 든 서류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게 오늘 밤 너를 지켜줄 유일한 거니까. 무슨 수로 나를 도와. 저 사람들 보통 아니야. 그냥 나를 믿어.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다 끝날 거야. 너를 겁주던 저 사람들이 오히려 벌벌 떨게 될 거란다. 그 애를 다른 동창들 틈에 앉혀두고 자리를 뜨는데 몇 걸음 못 가 그 애와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 너 아직도 안 갔네? 옷꼬락서니까 그게 뭐니?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직 안 갔어. 오늘은 끝까지 있어 보려고.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하나 생길 것 같거든. 코웃음을 치더군요. 자기 발밑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걸 그 애는 여전히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비상계당 쪽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원장이었죠. 다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형, 그 명단 아직도 안 지웠어? 실제로 안 온 날짜까지 다 찍혀 있잖아. 그거 하나만 걸려도 병원 통째로 날아가. 저는 숨을 죽인 채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요양보호사 아줌마, 오늘 밤 안에 확실하게 입 막아. 자꾸 여기저기 찔러대는 통에 골치 아파 죽겠어. 그리고 아까 그 어머니 친구라는 아줌마 있잖아. 자꾸 이상한 걸 캐묻던데 그 여자도 누군지 알아봐. 영 느낌이 안 좋아. 그 여자가 바로 저라는 걸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 통화 한 번에 그 청년은 스스로 3가지 죄를 다 자백한 셈이에요. 서류를 조작한 것, 피해자를 협박한 것, 그리고 증거를 없애려 한 것까지요. 여러분, 사람은 다급해지면 이렇게 제 입으로 제 무덤을 파더라고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곧 이곳에 도착할 그 사람에게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벽에서 몸을 떼는데 어느새 검은 셔츠의 남자가 제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오지랖이 아주 넓으시네. 좋은 말로 할 때 남의 일에서 빠지시죠. 괜히 다치지 말고.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옅게 웃으며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곧 빠질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빠져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일 것 같은데요. 남자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더군요. 저는 그를 그대로 둔 채 돌아서서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이쪽 준비는 다 됐어. 2차로 옮긴 라운지에서 그 청년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시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께만 드리는 정말 마지막 기회 하나를 말씀드리려고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더군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달부터 저희 병실 예약이 꽉 찹니다. 오늘 이름 올리신 분들만 이달 안에 자리 잡아 드릴 수 있어요. 검사비도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립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어요. 나 적금 하나 깨서라도 이번에 무릎 좀 봐야겠다.
그 말 한마디에 눈빛들이 다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창가 구석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마음이 참 착잡했죠. 저 사람들이 지금 종이에 적고 있는 건 그냥 이름 석자가 아니었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이름 옆에 나중에 뭐가 따라붙게 될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소란 한가운데서 마치 자기가 병원 주인이라도 된 듯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커봐, 내가 뭘 했어. 나만 믿으면 다들 편해진다니까. 우리 태윤이가 어떤 앤데, 자, 신청서 여기 있으니까 얼른 적어. 자리 얼마 안 남았어. 소란 한쪽 끝에서 손지갑을 아는 그 애가 저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냐고,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냐고 묻는 눈이었죠. 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조금만 더 참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단짝이 슬그머니 옆에 붙었습니다. 야, 나 아무래도 좀 이상해. 저 원장이라는 애, 아까부터 자꾸 시계 보면서 서류 받는 걸 서두르잖아. 꼭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맞아, 쟤는 지금 이 자리 끝나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적게 하려는 거야. 저 애한테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 테니까. 마지막 기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 아래 호텔 정문 앞으로 검은 승합 참여대가 소리 없이 들어서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드디어 때가 온 거였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입구 쪽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누가 양계문을 안쪽에서 닫아건 소리였죠. 검은 셔츠의 남자들이 어느새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문을 닫니? 답답하게. 아, 바깥이 좀 시끄러워서요. 우리끼리 조용히 좋은 얘기 나누려고요. 금방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문을 닫아 건 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심상치 않은 기척을 느낀 그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는 발버둥이었죠. 스스로 이 화려한 방을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었어요.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딱 한 줄이 떠 있었죠. 엄마, 지금 로비 도착했어요. 3분 뒤에 올라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봄날 호수처럼 잔잔했어요. 저는 천천히 라운지 한가운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물에 젖어 얼룩진 바지, 장식 하나 없는 수수한 차림, 사람들 눈엔 여전히 초라한 아주머니로 보였겠죠. 하지만 제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곧고 단단했어요. 어머, 너 어디 가니? 설마 너도 이름 올리려고? 예, 넌 실비보험 들었니?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쳤어요. 아니, 나는 이름 올리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발 빼주러 왔거든.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뚝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힌 양계문 너머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저벅저벅 다가오는 게 들렸어요. 검은 셔츠의 남자들이 흠칫 놀라 서로를 돌아봤죠. 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밖에 누구야? 문 막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묵직한 소리가 라운지 전체를 울렸습니다. 천천히 열린 문 사이로 짙은 감색 점퍼를 맞춰 입은 사람들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들어섰어요. 등판에는 하얀 글씨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그 글자를 알아본 동창들 얼굴이 하나둘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몰이 맨 앞에 선 젊은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져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어요. 그가 원장 앞에 딱 멈춰서더니 접혀있던 종이를 펼쳐들며 조용하지만 방 안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허위 입원 서류 작성과 보험금 편취, 그리고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간 라운지 전체가 얼음으로 끼얹 듯 조용해졌어요. 원장은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뭔가 크게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증인이에요. 다들 좋아서 오신 거잖아요. 도움을 청하듯 사람들을 둘러봤지만 다들 눈 피하기 바빴죠. 그때 제 아들이 서류철을 펼치며 첫 번째 종이를 꺼내들었습니다.
문제가 없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휴대폰 문자를 크게 인쇄한 종이였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발 빼면 아줌마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딸 시집갈 때 엄마 전과 있는 거 알면 좋겠어요. 그 문자를 본 순간 구석에 있던 그 애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건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다. 그럼 이 문자를 보낸 번호가 왜 병원 명의로 개통된 업무용 휴대폰인지도 모르시겠네요? 통신 기록이 찍힌 종이를 펼쳐 보이자 그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리더군요. 아들은 세 번째로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지난 2년간 저 병원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환자 데려오는 사람들한테 인당 얼마씩 나간 내역, 출근한 적 없는 직원 월급 명목으로 빠진 돈, 그리고 원장 개인 계좌로 넘어간 금액까지 전부 찍혀 있습니다. 라운지가 술렁였습니다. 뭐야? 그럼 우리는? 야, 나 방금 사인했는데? 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자료였어요. 아들은 두 장의 표를 나란히 들어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건 저 병원이 보험사에 낸 입퇴원 확인서고, 이건 같은 날짜 병원 출입 기록입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병실에 사람이 없던 날까지 전부 입원한 걸로 적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가까운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뒤편에서 검은 셔츠의 남자가 상황도 모른 채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죠. 원장님,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말을 하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리더군요. 방을 가득 메운 경찰들과 넉나간 채 주저앉은 원장을 보고 나서야 다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 문 앞을 지키던 수사관에게 그대로 붙들렸어요.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한 그 애가 앞으로 나서며 삿대질을 냈습니다. 아니 당신들 뭐야? 무슨 경찰이 남의 동창회에 함부로 들이닥쳐?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다들 옷 벗을 줄 알아 진짜? 그 순간 서류를 정리하던 제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라운지 안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 한마디가 쨍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애가 얼어붙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어머니라고? 야, 저 사람이 네 아들이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까 쥐꼬리 월급이라고 비웃던 그 눈을 조금 더 피하지 않고 마주 봤습니다. 맞아. 아까 네가 비웃던 그 순경 아들. 우리 애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이란다. 그런데 놀랄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서류철을 저에게 건네며 정중하게 말했거든요. 팀장님, 나머지 자료는 여기 정리해뒀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그 말에 라운지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팀장님이라고 부르니 다들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서류철을 건네받으며 천천히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저는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특별조사팀 일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서류 만들어서 남의 보험금 빼먹는 사람들 잡아내는 게 제 일이거든요. 제 말이 끝나자 라운지가 물을 끼얹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물벼락 맞고 계산서 떠넘기던 아주머니가 사실은 저들 인생을 지켜줄 사람이었다니요. 정수기가? 정수기가 그런 데서 일한다고? 그것도 팀장으로? 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이 순간을 위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묵묵히 견뎌온 거죠. 저는 구석에 있던 그 애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손지갑 이리 줄래? 그 안에 든 게 여기 있는 사람들 살릴 거야.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저를 보다가 그동안 밤낮으로 끌어안고 있던 낡은 손지갑을 천천히 제게 건넸어요. 저는 지갑을 열어 접히고 또 접혀 손때가 잔뜩 묻은 종이들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이건 이 친구가 목숨처럼 지켜온 입퇴원 확인서 사본이에요. 그리고 브로커한테 돈이 오간 내역, 협박 문자를 찍어둔 사진까지 저 병원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어떻게 겁줬는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애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죠.
잘 견뎠어. 정말 잘 견뎠어. 다 네 덕분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고 발을 들였다가 이제 와서 무서워 혼자 삼키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의 증거, 그 작은 용기가 늦더라도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요. 석 달 전 제 책상에 올라왔던 그 절박한 제보의 주인이 바로 이 친구였다는 걸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원장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듯 소리쳤어요. 이거 다 조작입니다.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하지만 제 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체포영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고요. 데려가. 수사관들이 양팔을 붙들자 그는 몸부림을 치다 이내 힘없이 끌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화려하던 청년이 어깨가 축 처진 초라한 죄인이 되어 라운지를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죠. 넋 나가 있던 그 애가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우리 태윤이 데려가지 마. 얘는 아무 죄도 없어. 이거 다 오해라니까? 그런데 아들이 그런 어머니를 향해 원망 어린 눈빛을 던지며 낮게 내뱉었어요.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놈의 잘난 척만 안 했어도 오늘 이렇게 안 됐잖아. 왜 하필 여기서 사람을 모아? 왜? 그 한마디에 그 애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한테서 그런 말을 들은 어미의 얼굴은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어요. 잠시 후 제 아들이 다가와 나지막이 보고했습니다. 방금 연락 왔습니다. 병원 계좌하고 원장 개인 재산 전부 보존 조치 들어갔답니다. 차량이랑 부동산까지 다 묶였어요. 그 말이 울려 퍼지자 그 애가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얼어붙어 버린 거였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창들의 표정이 또 한 번 확 바뀌었습니다. 야, 너 이럴 줄 알았어.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거라고 큰 소리 치더니 내 이름 적힌 거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져. 방금 전까지 그의 앞에서 굽신거리며 신청서에 이름을 적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이익 따라 쉽게 뒤집히는구나 싶었거든요. 한 동창이 조심스레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정수가 미안하다. 우리가 아까 너한테 너무했지. 근데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나 진짜 잡혀가? 너무 걱정하지 마. 아직 입원 안 한 사람은 그냥 신청서 찢으면 되고 이미 받은 사람은 지금 자진해서 신고하고 돌려주면 참작받을 길이 있어. 절차는 내가 알려줄게. 그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운지 한가운데에 주저앉은 그 애만 홀로 남겨졌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30년 전 저를 나무 뒤에 홀로 세워뒀던 그 애가 이제는 텅 빈 자리에 홀로 무너져 있었죠. 그러더니 무너지듯 제 앞에 기어와 두 손으로 제 다리를 붙들었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요. 정수가 제발 우리 태윤이 좀 살려줘. 너 보험사 팀장이라며?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우리 친구잖아, 응? 내가 잘못했어. 옛날 일도 오늘 일도 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30년 전 저를 나무 뒤에 세워두고 웃던 그 애가 2시간 전까지도 계산서를 밀며 비웃던 그 애가 이제는 제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어요. 30년을 기다린 순간인데 막상 무너지는 걸 보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고 허전할 뿐이었죠. 저는 붙들린 다리를 조용히 빼며 무릎을 굽혀 눈을 맞췄습니다. 예, 나는 그 일 하는 사람이지 봐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럴 힘도 없고 있어도 안 할 거야. 네 아들이 지은 죄는 네 아들이 법 앞에서 치러야 하는 거란다. 그게 저 병실에 억지로 누워있던 사람들한테 하는 최소한의 도리니까. 그럼 나는 이제 어떡하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느낀다면 나한테 빌 게 아니라 네 아들 때문에 이름 올리게 된 저 사람들한테 가서 빌어. 그리고 저기 저 친구한테. 그게 순서야. 그 애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저만 치서 눈물을 닦고 있던 그 애에게 다가갔어요. 고맙긴. 끝까지 그 서류 지켜낸 건 너야. 네가 용기를 냈으니까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란다. 제 품에 안겨 소리내어 오는데 오랜 두려움이 그제야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곁에 있던 단짝이 붉어진 눈으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 오늘 하루 종일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는데 너는 그걸 다 알고도 참고 있었던 거야? 참는 게 제일 어려웠던 거지. 근데 네가 옆에서 대신 화내주고 대신 싸워준 덕분에 나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어. 고마워, 정말. 단짝은 괜히 코끝이 빨개져서 애꿎은 가방끈만 만지작거렸어요. 30년 전 그 교실에서도 오늘 이 라운지에서도 제 곁을 지켜준 건 단 하나뿐인 친구였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참 빠르게도 흘러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뉴스에 그 병원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는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전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죠. 화면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는 그 청년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 친구가 목숨처럼 지켜낸 서류와 협박 문자, 그리고 제가 밤낮으로 맞춰온 돈의 흐름과 출입 기록까지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 발뺌할 수가 없었죠. 결국 실형이 선고됐고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통쾌함보다는 깊은 안도를 느꼈어요. 무엇보다 반가운 건 그 친구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두 손을 꼭 잡더군요. 나 어제 조사 다 받고 왔어. 자진해서 신고하고 받은 돈 다 돌려주기로 해서 벌금은 나오지만 그 이상은 안 간대. 정수가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잘됐다. 정말 잘됐어. 이제 마음 편히 일 다녀. 알겠지?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는데 처음 동창회에서 봤을 때 손지갑을 끌어안고 사시나무처럼 떨던 그 애가 아니었어요. 어깨를 펴고 앞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식 가운데 유독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아들이 갇히고 재산이 모두 묶이자 그 애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자랑하던 넓은 집도 내놓아야 했고 손가락에서 번쩍이던 반지도 몸을 휘감던 명품도 다 사라졌습니다. 피해 보상 문제의 이름까지 함께 오르면서 아들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더군요. 한때 여왕처럼 우쭐대던 그 애가 이제는 작은 새빵 하나에 홀로 남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시장에서 우연히 그 애와 마주쳤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여자. 처음엔 그게 그 애인 줄도 몰랐어요. 먼저 입을 뗀 건 그쪽이었죠. 정수가 오랜만이다. 우리 애는 면회 갈 때마다 아직도 나를 원망해. 다 엄마 욕심 때문이라고. 그 말이 제일 아프더라. 그때 네가 그랬잖아. 나한테 빌 게 아니라 피해자들한테 빌어야 한다고. 그 말이 요즘 자꾸 생각나. 나는 평생 남들 위해 서려고만 했지 한 번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본 적이 없었거든. 30년 전도 그 동창회에서도 내가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어.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목소리엔 예전의 그 오만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죠. 그래, 그 말 잘 들었어. 이제라도 그렇게 생각해줘서 다행이다. 지난 일에 대해 너무 오래 갇혀있지 말고 앞으로는 네 삶을 잘 추스려 가길 바랄게. 용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는 저 자신을 위한 결정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참 그래요. 붙들고 있으면 상대보다 내 속이 먼저 곪거든요. 저는 그날 시장 한복판에서 그 오래된 미움 하나를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봄바람처럼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칠 뒤 저는 오랜만에 짐을 꾸렸습니다. 단짝과 남쪽으로 벚꽃 구경을 가기로 했거든요. 현관을 나서는데 아들이 연분홍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여행 가신다면서요. 가시는 길에 차에 두고 보세요. 저는 그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어요. 어깨를 툭 안아주며 웃는데 저는 결국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30년 전 나무 뒤에 홀로 숨어있던 그 어린 소녀에게 누가 이렇게 말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언젠가 너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거라고요. 그날 저녁 노을 지는 강변에서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걸 보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밤 라운지에서 그의 무릎 꿇린 게 제 승리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겁에 질린 친구 하나를 지켜낸 것,
이름을 올릴 뻔한 사람을 발 빼준 것, 그리고 30년 묵은 미움을 마침내 내 마음에서 내려놓은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오래된 상처를 홀로 끌어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봄은 미움을 다 갚은 자리가 아니라 그 미움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오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30년의 상처를 건너 마침내 봄을 맞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남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살며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